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인터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좀 늦게 모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뭐 시간은 괜찮으시죠? 괜찮은데 예. 오히려 우리 얘기보다는 강혜경 씨 얘기가 훨씬 더 의미 있어 보여요. 뭐 또 그렇게까지 뭐.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국제 정세도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광산 얘기부터 좀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외교부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 대처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외교부가 26일 날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주한 일본 대사관 측과 접촉했다. 예, 누군지도 또 어떤 당국자가 만났는지 일체 내용이 없고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또 갈등 커지게 하지 말자고 예. 일본 측에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덥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조용히 넘어가자. 이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일본에 부탁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이게. 예.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예. 최종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도광산 그 추도식 파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동이 있고 나서 이태리에서 G7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예, 맞아요. 조태열 우리 외교장관이 일본 외상을 만났는데 유감 표명 안 했고요. 예.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소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전화 통화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입니까? 네, 그렇게 네, 이해를 네, 해요. 네. 왜 초치를 안 합니까? 그걸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보통 이럴 때 초치해서 항의한다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요.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예.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왜 일본 정부에게 뭘 잡힌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리고 초치하고 말 것도 없고 아니 외교 장관이 저 이탈리아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유감 표명 안 했다는 보도를 봤고요. 예. 이쯤 되면은 외교를 손에 놓은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한일 간의 발전적 미래와 우리가 생각하는 한일 간의 발전적 미래가 다른 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조태열 장관은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국회 출석에서는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예,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죠. 본인의 책임으로 다시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닌 거고요. 개인 조태열에게는 뭐 책임을 지을 수 있을지언정 이 결과, 이 사안이 빚어낸 이 결과는요. 결국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다가 네.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 과정에서 용사는 거의 얘기가 없죠. 네, 얘기가 없지만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가 일단 대응하는 데는 용산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니냐. 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서도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극우 언론은 또 이걸 갖고 한국 정부, 한국에다가 지긋지긋하다고. 반일병이 도져서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또 막말을 퍼붓고 있고,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당연한 건데 왜 트집 잡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가 불참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의 매듭을 져주고 우리의 어떤 외교의 어떤 대일 외교의 원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체 침묵하고 더 이상 갈등 없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 안 삼겠다 또는 어떤 현 상태를 감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도식 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부정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문명적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온다나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즉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고요.
또 우리가 굴욕 외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굴욕의 반대편, 즉 일본은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적대적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리해서 마지막 질문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선례가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저 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존재하는 한 내년에도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 그 유네스코 등재 조건으로 동의 조건으로 매년 추도식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그럼 이태리에서 회담하고요. 로마에서 했을 테니까 아마. 그러면 저희 파리로 넘어갔어야죠. 조태열 장관이.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인데 가지고 유네스코 대표 만나서 네. 죽어도 안 된다. 이거 캔슬한다. 뭐라고 소위 연출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권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와 한일의 미래는요.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답답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사절단 지금 왔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다음에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우리 보고 무기 지원을 해달라, 그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질문 드리면 왜 우리한테만 합니까 도대체? 예? 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일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입니다. 네. 하나라도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유럽이나 나토 쪽에서 지원이 지금 상당히 제한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전차장갑차로 밀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건 드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량의 드론으로 기동 전력을 갖다가 차단하게 되니까 심지어 장갑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와요. 이게 러시아의 지금 전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정 정도 점령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점령을 못 하고 조금씩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들어오는 전차 장갑차는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런데 그 후방의 지원 기지라든가 보급로라든가 기동로를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드론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포탄이 필요한 거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55mm 포탄, 그다음에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300kg급 미사일. 이게 몇 발 안 돼요. 지원이 있기는 있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수량이 너무 적어. 이렇게 하지 말고 러시아군의 이걸 군사 용어로 종심 깊게 타격한다. 즉 깊이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동력 자체를 마비하고 반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특사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포탄과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무기, 지대공 요격무기 이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전세를 조금 더 어떤 역전시켜 가지고 승기를 잡고 그런 가운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하고 싶다. 이게 기본 의도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표현도 좋겠지만 우리가 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대감을 심어줘 버렸다. 예, 이를테면요. 지난달 18일 날 리오데자네이로에 있었던 G20 행사 계기에 소위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이 보도가 됐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을 보충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변화했고요. 또 그 이후 일주일 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키우에 가서 했던 발언,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발언과 더불어 지금 북한군의 소위 참전 이후에 우리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니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줄 수 있어? 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한번 하나 시계열로 따져봐야 될 것이요.
그 루스템 우메로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대표로 한 소위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5일 밤 혹은 26일 날 새벽에 귀국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거든요. 보도가 되기로는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 만나고 갔다는 것인데 뜬금없이 그 전날 25일 날 동아일보에 조그만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르덴코 러시아 외교 차관이 너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을 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에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공개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무기 지원이고.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가 여기 와서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공개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그럼 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바뀌었잖아요. 예. 우리 스탠스가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버렸는데 네. 도리언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예정된 왈츠 내정자죠. 그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도 결합할 수 있지만 한국도 살상무기 지원을 하는 걸 이걸 확전으로 본다고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국 정부더러 무기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건 확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주어가지고 확전을 사실상 도모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게 군산복 합체 음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신구 전력이 아주 강하게 충돌이 됐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 정부가 끼어버린 것이죠.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래서 모든 외신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나 이런 기사가 요 근래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줄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 북한군 참전에 관련된 이런저런 첩보와 정보가 공개되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받아서 상당히 미국이나 일본 서방 국가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했고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저런 제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왈츠 하원 의원 트럼프 안보보좌관의 지명자가 발언한 내용은 국내에서 좀 진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했던 분들의 발언과 거의 같아요.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양반이 그러셨어요. 한국이 개입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을 그렇죠. 직접 했더라고요. 즉 뭐냐면 이게 소위 가치 외교의 실패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동맹 따라 한다고 동맹보다 두 발짝 세 발짝 앞에 나갔는데 동맹의 스탠스가 지금 바뀌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깃발을 들다가 지금 머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못 줄 거고 줘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두 예, 분은?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사단에 무기 지원을 한다는 얘기 못 하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1억 달러 그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제 좀 돈으로 좀 달래려는 듯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처럼 한 것처럼 거칠 전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는 현재 지금 대규모 공습을 미사일이 됐든 드론이 됐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키우까지도 가끔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나토는 가입을 명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명시적으로 허가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어영부영 혹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서 무기를 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유럽 의회도 지금 자신들이 힘에 붙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고 무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라고 결의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가치 외교를 하다가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가치 외교한다고 민주주의 자유주의한테 맨 앞에 가 있다가 지금 머스크에서 지금 뒤통수 긁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니. 그나마 면을 좀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종전이 되는 것. 그 부분인데요. 여러 차례 저도 강조한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종전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영토 문제하고 안전보장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토 문제는 어찌어찌해서 그냥 현 상태 정전 상태로 이렇게 휴전 상태로 예. 간다 하더라도 또 안전보장 문제는 젤렌스키가 나토가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한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저 분쟁 요인이 더 커지는 건데 그걸 종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트럼프가 종전을 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젤렌스키가 관련해서 입장 발표한 게 좀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전보장 문제, 즉 나토 가입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네. 영토 문제를 종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안전보장 문제가 그게 나토 가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문제도 역시 조금 어떤 그 종전을 촉진하기에는 약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차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동쪽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대비 한 20%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5분의 1의 영토를 내준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20%가 얼마나 크냐면 대략 그리스 영토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한 영토이고요. 젤렌스키의 입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며칠 전에는 그래 이 영토 일단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 유지, 그러니까 러시아에 점령한 데는 남겨두고 나머지 80%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대해서는 그 영토 부분들이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이 미수복 영토는 외교적 방법으로 찾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전향적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나토 가입은 조건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또 어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메시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토 수복 이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발 이런저런 시그널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진드맞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계획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가입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이. 네, 트럼프 입장이. 즉 뭐냐, 나토 가입은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한 5년 후 10년 후에 하는 거 방향으로 협의하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있고요. 그건 자기 임기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하는데 예. 그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뭐 어쨌든 전쟁 중에 전쟁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나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그 푸틴 대통령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세적인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국방비를 36%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간 그러면 언젠가는 종전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욥살라 분쟁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낸 데이터가 옵살라. 네. 아주 흥미로운데 최근의 전쟁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종전 협정이나 평화 협정 없이 종전된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한 듯 안 한 듯.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종전을 얘기할 땐 트럼프가 전후 질서 구상이 있느냐. 네. 그럼 푸틴하고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제 뭐 종전 협상이든 정전 협정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그렇죠.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전쟁이 갈등이 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종전이 된 사례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건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일단 포석만 멈추면 예. 재건은 재건대로 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미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방식, 일단 전투를 줄여나가면서 현 상태로 고착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 이제 내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것이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접하고 있는 이런저런 국제 현안 중에 가장 쉬운 현안입니다. 이게? 네. 그래요? 왜냐하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종전을 끝내느냐 아니면 이대로 남겨두냐 이거고요. 중동 문제는 거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문제, 영토 문제, 문화 문제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로 동북아로 돌아와서는 양안 관계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북한 문제인데 이게 뭐 지금 30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해법을 했지만 3, 4년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이라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규정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때 저는 우리나라 외교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 지금 살상무기 안 돼. 두 번째, 인도적 지원 오케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라크 종전 계획이 발표되거나 혹은 그 정책이 추진될 때 무조건 지지. 아 우크라이나? 네, 네.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나왔을 때 무조건 지지 협력 이렇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딱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그렇게 세 가지. 네. 그래야 간단하죠. 왜 저 멀리 있는 전쟁에 우리가 뭐 무기를 주나 만대까지 왜 이렇게 연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트럼프 뒤에서 따라가면 된다. 예. 딱 그거구만. 뭐 조금 약간 스타일은 구겨지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니 인도적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예. 우리 노하우 전수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 왜 저쪽 대륙 넘어 있는 전쟁에 우리가 맨 앞에 가서 깃발을 흔듭니까? 오히려 평화 선도 네, 국가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뭐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얘기 좀 하지 너무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휴전선에 네. 비무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낸지 아십니까? 누가 냈는데요? 영국이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사람들이 참호 전쟁을 하고 또 중간중간 전선에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한반도에 이제 사실 휴전 협상은 거의 전쟁 후 1년부터 시작해서 2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때 영국이 그러면서 버퍼존을 만들자. 그 아이디어를 영국이 한 건데요. 이제 우리도 휴전선을 비극적이지만 유지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휴전이 될 경우 혹은 국경에 관련된 휴전에 관련해서 평화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이른바 있죠. 비무장지대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설정하는 실제 것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 그 아이디어는 한국전 방식의 종결이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코리안 시나리오라는 그러면 다 알거든요. 제가 이미 막 뭐 던지는 이해가 사람이 나오고 아닌 걸 아시겠죠. 잘 알죠. 막 던지기엔 체중이 무거우세요. 참 고생하게 끝나면 또 마지막에 또 저렇게.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